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캐스퍼 옵션 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캐스퍼 옵션을 다 빼고 깡통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옵션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이거 이견이 없습니다. 뭐 이거 넣으면 좋고 이것도 있으면 좋고 이것도 있으면 좋고 뭐 있으면 다 좋아요. 그냥 다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이 돈이 문제잖아요. 뭐 이게 있으면 좋으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 뭐 친구들이 막 추천할 거야. 야야야 이건 있어야 돼.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차 사는데 단돈 100원도 보태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차를 살 때는 본인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들으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자,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데 옵션을 넣는 거는 쉽고 빼는 건 어렵습니다. 어차피 목돈을 쓰니까 뭐 50만원 더 쓰고 100만원 더 쓰고 150만원 더 쓸 수 있어요. 평소에는 150만원 덜덜덜 떨면서 쓰지도 못하지만 차 살 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옵션을 빼는 게 어려워요. 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을 빼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답정너예요. 그냥 답은 캐스퍼 깡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깡통을 가기 위한 정신 승리하는 영상이에요. 뭐 깡통 안 사실 분은 안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빼야 될까를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모던 트림에 있는 기본 옵션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40분짜리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시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모던 트림에서 몇 개를 넣으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모던 트림에 있는 이런 기본 옵션이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그게 납득이 가면 우리 이제 스마트 트림으로, 소위 해서 이제 기본 트림으로 깡통 트림으로 올 수 있고, 이 깡통 트림에 있는 옵션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하고 거기에 이 선택 품목들을 추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솔직히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합리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죠. 이거 뭐 1.0 터보를 할 거냐 아니냐, 4단 변속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스피커 이거 2개인데 이거 괜찮냐,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자, 이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을 선택할 때 저는 여러분이 요거 고민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위쪽 트림으로 가면 모던 트림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트림을 선택하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뭐 이런 것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안전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 후진할 때 옆에서 혼자 봐주는 거고요. 자, 근데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살 때 야야야야 안전은 진짜 중요한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차로 충돌 안 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던으로 가고 막 스마트 센스 넣고 인스퍼레이션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초심으로. 자, 일단 좀 전에 하던 얘기 마저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제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기본 안전 옵션을 기본 트림에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잠깐만, 아까 뭐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 현대 스마트 센스에 뭐 들어있지 않아? 제가 예전에 아반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일 만한 것들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안전 옵션은 정말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자, 전방 추돌 방지 보조는 그냥 가다가 때려박는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건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옵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넣은 거는 정말 소비자들이 되게 현대자동차가 되게 참 우리가 감사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옵션을 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모던 트림에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자동차 회사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사실 진짜 돈벌 작정이면은 깡통에다가는 이거 안 넣어주고 모던에다가만 넣어주겠죠. 근데 현대에서 그래도 이런 옵션들을 다 깡통에다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게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이 중요한 옵션이 왜 중요하며 모던으로 갔을 때 스마트 센스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옵션으로 빠져서 얘네들은 좀 덜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캐스퍼가 안전합니까? 캐스퍼는 그렇게 안전한 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안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좀 체급이고 무게가 돼야 돼요.
그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차를 만들어도 자연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신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7일 만에 창조할 때도 물리와 화학에 의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그 자연 법칙 하에 7일 만에 지구를 창조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불신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심이 아주 깊진 않은데 하지만 자연 법칙을 신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물며 현대자동차가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 차 대 차가 충돌을 하는데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으면 큰 차가 안 다치고 작은 차는 많이 다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큰 차는 작은 차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작은 차는 더 많은 힘을 받으니까 작은 차가 더 많이 다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서로 받는 힘은 똑같죠. 작용 반작용이라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다 배운 그 내용들 얘기할 겁니다. 자, 작용 반작용이니까 똑같은 힘을 받아요. 똑같은 힘을 받는데 받는 충격량이 똑같은데 무게가 작은 애는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속도 변화가 큽니다. 속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그 개의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고 결국 내가 받는 힘은 그 개의 가속도에다 내 체중을 곱한 게 내가 받는 힘이에요. 즉 차 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큰 차와 작은 차 둘 다 똑같은 힘을 작용 반작용으로 받고 똑같은 충격량을 받고 그런데 가속도의 차이가 나죠. 가속도의 변화가 큰 애는 많이 다치고 가속도의 변화가 작은 애는 덜 다쳐요. 자, 무게가 큰 덤프트럭은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가속도의 변화가 작아요. 그냥 밀고 가죠. 별 차이가 없이. 무게가 조그만 차는 덤프트럭이랑 부딪혔을 때 서로 똑같은 힘을 받고 똑같은 충격량을 교환을 하지만 무게가 작은 애는 무게가 작으니까 가속도의 변화가 크고 그게 결국 내가 받는 힘이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개발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에어백을 달아요. 에어백을 왜 달아요? 에어백을 다는 이유가 내가 이제 맞박을 핸들에다 때려 박을 때 그냥 박으면 많이 다치지만 에어백을 통해서 델타 T를 이제 늘려주는 건데 결국은 내 맞박이 앞에다가 때려 박는 그 가속도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내 몸이 받는 가속도를 다 줄여주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에어백 또한. 그리고 차체 강성을 더 든든하게 만들고 세이프티 존은 유지되면서 잘 뿌겨지는 것도 이제 기술이라고 하죠. 잘 뿌겨지는 것도 결국 델타 T를 높이는 거고 델타 T를 높인다는 얘기 자체는 충격 이후의 가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자, 말이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냥 재미를 위해서 좀 비속어를 쓸게요. 빡대가리들은 막 차체 강성을 튼튼하게 하고 뭐 프레임을 어떻게 하고 에어백이 7개가 아니고 9개면 더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속어를 쓴 일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제 빡대가리들의 특징이고요. 사실은 그 모든 그런 충돌 이후의 가속도를 줄이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애초에 발생하는 충격량을 줄이면 되죠. 근데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면 돼요. 그러면 차 대 차가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받는 그 충격량이 그 절대값을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그 속도 변화에 의한 가속도 값은 그 충격량 이하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절대량이 줄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끄덕이실 겁니다.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이런 경차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덤프트럭이면 이런 기술 없어도 뭐 될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내가 살고자만 한다면 남의 차 앞만 때려박아도 사실 거의 살잖아요. 덤프트럭은 오히려 갑자기 쓰면 더 다치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면 좋습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졸음운전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졸음운전은 충돌 직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그냥 갖다 때려박으니까 사망사고가 나는 거고요. 졸음운전이 아닌 일반 운전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동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때려박더라도 속도를 줄이다가 때려박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실제로 사고가 날 때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충돌 직전의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거 맨날 충돌 테스트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충돌 직전의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뭐 거의 한 50km 이내입니다. 한 50km만 돼도 차 거의 다 반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다 때려박는 그 충돌 테스트 할 때 100km로 때려박는 테스트는 하지 않아요. 100km로 때려박으면 그냥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조차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면은 그냥 이 노답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까지 대비를 할 수는 없고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자. 60으로 때려밟고 55로 줄이고 55로 때려밟고 50으로라도 줄이면 차에다 뭐 오만 잡기술 다 하는 거 잡기술은 아니지만 고급 기술 다 하는 것보다 속도 충돌 직전에 5km 줄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때려 박는 사고는 사실 빈도가 되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본 옵션으로 현대에서 넣어준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뭐 정주영 회장님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옛날서부터 읽었고 책도 읽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아간다. 뭐 이거 다 알잖아요. 아도 서비스 하면서 뭐 경찰이 찾아왔는데 경찰 집에 맨날 찾아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니까 경찰이 문 좀 닫아놓고 안 하는 척하면서 사업하라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빈대가 기어 올라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주영 씨를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나라가 원래 뭐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뭐 뉴욕 같은 데 빌딩 올라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서울은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데는 정말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심으로 현대차를 존경하고 응원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게다가 무슨 광주형 일자리 해서 어떤 지역의 뭐 일거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의선이 형이 하고 싶었을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래도 이렇게 대기업이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옵션 좋죠. 스마트 센서로 가면 이 문제가 뭐냐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자. 교차로에서 갈 때 이렇게 추돌하는 거를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교차로는 속도를 정말 줄이고 가면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교차로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선 거의 완전 정지하다시피 하고 사실 보면 1단 정지라고 하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바닥이나 완전 정지를 하든지 거의 속도를 완전히 줄이다시피 해서 오는 차들의 시야를 확실히 확보하고 진입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요. 보고 가지 않기 때문에 확률 싸움을 하니까 때려 박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고는 나는 데서 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완벽하게 시야를 확보하고 진입해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절대 사고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옵션은 꼭 있을 필요는 없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 이렇게 차선 꺾을 때 후측방에 있는 차가 있으면 차 센서가 알려준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캐스퍼 같은 차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요. 사각지대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양 사이드 미러를 갖고 이 머리에다가 계속 이미지를 만들면서 뒤에 어디에 차가 오고 있는지를 계속 알면서 간단 말이에요. 저쪽 밑에 차가 빨리 오면서 한 차선 올라왔네. 이제 여기쯤 왔는데 내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겠네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앞으로 갔으니까 그 차는 지나갔고 저 뒤에 오던 차는 없으니까 여긴 없겠네 하고 사이드 미러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잘 안 보이면 고개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는 이런 기능은 사실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양 사이드 미러를 갖고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걸 연습하면 되고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깜빡이를 켜세요. 깜빡이는 옵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깜빡이도 안 켜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옵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저는 놀라운데 자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천천히 바꾸세요. 심지어는 사이드 미러를 제가 극단적으로 안 봐도 돼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천천히 이렇게 이제 회 뜨듯이 싹 바꿔보세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깜빡이 켜고 사이드 미러 보고 천천히 차선을 바꾸면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교차로를 지날 때 완전 정지하다시피 하고 시야를 다 확보하고 가면 절대 사고 안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선은 확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깜빡이를 켜고 몇 초 있다가 천천히 들어가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옵션은 요즘에 다른 차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저쪽 차에 내가 사각지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차한테 내가 안 보이겠네? 실제로 이제 방어운전의 영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선을 바꿀 때 저 차가 왠지 좀 들어올 것 같은데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합니다. 방어운전은 다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이 대부분 맞죠 또. 딱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저 차가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으면 거기 불이 딱 켜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땡큐 베리 감사하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냥
그럼 이제 그 차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옵션 다른 차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제 중고 520D에는 이런 옵션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다른 분들이 달아주신 것들 잘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 옵션은 뭘까요? 차 이렇게 뒤로 뺄 때 오는 차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강제 정지해서 사고 막겠다는 건데요.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죠. 이런 거 보면. 이 차는 조그만 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무쏘 탈 때는 7인승 옆에 타이어가 3열 옆 유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또 잘 안 보였는데, 게다가 차체도 길고 그런 차 이렇게 후진 할 때 사고 한 번도 난 적 없고요. 버스도 이런 후진 다 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없어도. 하물며 캐스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사고 안 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지 않아요? 비상등 켜고 천천히 후진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냥 비상등도 켜지 않고 라이트도 켜지 않고 그냥 빠르게 후진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면 창문까지 열면 더 좋습니다. 귀로 운전을 해야 돼요. 지하 주차장에서는 양쪽 창문을 열고 비상등 켜고 후진 천천히 하세요. 심지어는 오는 차 안 보고 후진해도 돼요. 천천히만 후진하면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후진했는데 사고 났다? 그건 그냥 그 차가 와서 때려 박은 거예요. 내가 정지해 있는데. 자, 결국 그런 경우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어도 남이 와서 때려 박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사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 옵션 정도는, 요거 정도는 정말 그래도 좀 이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본으로 넣어준 거는 현대차에 굉장히 저도 참 좋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판매되는 타사 브랜드 중에 꽤나 상급 차량인데도 중형 이상의 차인데도 이런 옵션이 위트림으로 빠져있는 회사가 있죠.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데, 특정 브랜드를 욕하는 것 같이 돼서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차로 이탈 방지 보조인데요. 뭐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기본 트림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까지 넣어줘서 좋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가 좀 나갈 것 같으면 스티어링이 조금 이렇게 조향을 해줘갖고서는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건데, 이 자동차 브랜드마다 조금의 세팅이 좀 달라서 제 캐스퍼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없어도 되는데, 이제 크루즈 옵션에 요즘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카메라에서 이 라인 트랙션 기능이 있으니까 알고리즘 코딩 정도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대단히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를 개발하려면 되게 어렵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체에서 이제 전체 자동차에 쓰는 어떤 그 알고리즘과 그 구현되어 있는 세팅이 있을 거니까, 이런 걸 광주 공장에서 직접 만들면 할 수가 없겠지만, 현대차 브랜드를 달고 이제 현대에서 기술을 받아갖고 하니까 거의 그냥 원가에 이런 게 달려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하이빔 보조인데요. 하이빔 보조는 앞에 차가 있으면 하이빔을 이제 로우빔으로 해주고 이런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어댑티브 LED 이런 것들은 하이빔을 아예 킨 상태로도 다른 차 눈부시지 않게 하고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구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빔과 로우빔을 이렇게 켰다 껐다 하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 생활을 공보이 때 완전 면단위에 있었고, 운전을 할 때 하이빔을 켰다가 로우빔을 켰다가 다시 하이빔을 켰다가 로우빔을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운전 집중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골길을 갈 때 이제 하이빔이 기본이에요. 하이빔을 해야 되고, 로드킬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사람들도 걸어 다니고 하니까 앞에가 안 보이고, 하이빔을 키다가 앞에 차가 오면 내가 로우빔으로 딱 낮추거든요. 그거 자체가 서로의 어떤 사인이 돼요. 야, 내가 너 오고 있는 거 인지했어 라는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빔과 로우빔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딱 봐야 될 때를 보고, 확보됐으니까 다시 로우빔으로 낮추고, 하이빔을 하다가 저게 차가 오니까 로우빔으로 낮추고, 이런 게 되게 운전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빔, 로우빔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오토로 구현되어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아주 잘 작동하지 않아요. 좀 작동도 좀 늦고 이래가지고 괜히 상대차 이제 또 하이빔 한 대 이제 맞고 이러니까, 써본 분은 알 텐데 그리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기능이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운전 시간을 일정 이상 하면 이제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연속 운전하면 이제 커피 표시 나면서 차 쉬라고 이렇게 한번 깜빡깜빡여 주는 건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인데요.
요거는 요즘에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저도 아이나비 블랙박스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 이제 앞차가 출발하면 띵 하고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차에서 좀 딴짓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제가 100%안 그런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도 이 기능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달려 있는 건 좋은데 뭐 블랙박스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뭐 그냥 있구나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품목으로 먼저 좀 갔다 오죠. 자, 썬루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열진 않거든요. 제 차도 썬루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다면 그거는 아마 고장 날까봐 한번 열어주는 느낌이고, 괜히 열었다가 고장나서 안 다칠까봐 열지도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썬루프. 자, 캐스파 액티브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터보 외장 패키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카파 1.0 터보 엔진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 1.0 이제 GDI 터보 엔진이 100마력이고요. 스마트 트림 1.0 엔진 76마력입니다. 76마력은 이제 포트 분사 방식의 MPI 엔진이고, 터보 엔진은 이제 GDI 엔진에 터보 차저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 생각할 게 뭐냐면 95만 원이라는 가격에 출력이 76마력이 100마력이 됩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요거는 고민을 좀 했고, 결론은 저는 그냥 깡통으로 갈 거예요. 76마력까지로 갈 건데,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95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런 파워트레인 높이는 이런 옵션을 깡통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보통 이런 옵션은 모던 트림으로 가야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보통 파워트레인 높이려면 뭐 이거저거 다 옵션 선택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해놓는데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런 거는 참 특이해요.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또 95만 원에 순정 터보를 달아준다고? 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자,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선택하지 않냐에 대해서 저도 좀 영상을 찍은 며칠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가 제 전자과 출신인데, 제가 전자과라고 전자과 내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 까먹었고 옛날에도 잘 몰랐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공짜 출력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배기량의 출력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보통 이제 내구성을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같은 배기량으로 출력을 높이는 거는 내구성을 포기하면 계속 높일 수는 있는데, 양산되는 차는 내구성을 포기할 수가 없죠. 적절히 보증되는 내구성 범위 안에서 출력을 조절을 하죠. 내구성을 좀 포기를 하고. 자, 76마력짜리 MPI 엔진이랑 100마력짜리 GDI 터보 엔진이랑 어떤 게 더 내구성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엔진 자체의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76마력짜리 MPI 엔진은 내구성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GDI 엔진은 그래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PI 엔진들은 완전 고전적인 포트 분사 방식의 엔진이라서 흡기 라인도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GDI 엔진들은 말이 좀 많았죠. 이제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그리고 터보 차저까지 있다고 치면은 결국 이제 내구성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산되는 차고 보증이 있는 차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싶기는 하거든요. 다 어련히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76마력짜리 MPI를 갈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엔진이 이제 4단 변속기예요. 정말 4단의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입니다. 4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를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 만들려고 최근에 개발하진 않았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옛날부터 있는 사골 중에 사골 하나 가져왔을 것 같고, 지금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76마력짜리 3기통 MPI 엔진도 굉장히 그냥 사골 버전일 겁니다. 그냥 사골 냄새가 막 넘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사골이야,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4기통 토크 컨버터 미션이냐, 최소한 뭐냐 CVT 정도는 되든가, DCT 정도 달아주던가, 토크 컨버터면 6단이나 8단은 달아줘야지 어떻게 4단이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토크 컨버터 4단 정도도 아주 적절한 것 같고, 그냥 MPI 이런 사골 냄새 그냥 철철 나는 이런 엔진으로 구성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골은 그만큼 검증이 된 거예요. 계속 많이 써왔고 망가지지 않고 필드 테스트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MPI 엔진들은 옛날부터 써왔고 그냥 10년, 20년 장기의 예후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고, 1.0 GDI 터보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뭐 10년 사이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양산 터보니까. 근데 이 GDI 자체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다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됐겠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근데 이제 MPI라는 이런 이 사골 엔진 자체에 그 그냥 너무나도 뻔한 검증되어 있는 내구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4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가 또 그렇죠. 야, 4단이 아니고 6단이어야 되지 않냐? 사실 변속기가 이제 다단화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변속기는 4단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생활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렉서스 LS460 리뷰 같은 거에 그런 게 옛날에 써 있었는데, 4년도 5년도 뭐 그때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막 6단 변속기 막 들어오고 그럴 텐데요. 변속기가 다단화된 이유 중에 가장 메이저한 이유는 연비 향상입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변속기 단수가 너무 많으면 자꾸 변속이 돼서, 사실은 약간 되게 좀 찌질하거든요. 약간 얘가 하다가 변속되고 이러면 직관적이지 못하죠. 사실 쭉 가속되고, 이 휘발유 엔진은 좀 고RPM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딱 변속되고, 이런 게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의 직감적으로. 그래서 저는 4단 변속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골 변속기일 테니까 그만큼 내구성도 검증되어 있고, 이런 차들은 내구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무슨 변속 타이밍 이런 거 중요해요? 막 변속이 늦고 막 그러면서 이거 지금 100마력짜리 캐스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차는 그렇게 달리는 목적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이 들어가서 조금 더 출력이 좋고, 변속이 조금 더 빠르고, DCT 미션이 들어가고, 연비가 좋은 CVT 미션이 들어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망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안 망가져. 얘는 그냥 망가질 수가 없어, 얘네들은. 이런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냥 MPI 엔진이랑 4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죠. 정말 그냥 안 망가질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정비도 너무 뻔하고, 어디 가도 다 열어갖고 정비할 수 있고, 필드 테스트가 이미 끝나 있고, 망가지지 않아 얘네들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차의 컨셉에 가장 맞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게 무슨 100마력이고 74마력이고 해서 밟으면 좀 더 잘 나가고 해봐야, 글쎄 저는 좀 그래봤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 100마력으로 잘 나가봐야 얼마나 의미 있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차는 그렇게 사람을 막 많이 태우고 에어컨 키고 막 풀악셀 때리고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4명이 타면 이래저래 이제 좀 차가 힘들고, 에어컨까지 키면 이래저래 부담이 되고, 대부분은 이제 1명 2명이 운전을 하는 차이고, 제가 제주도에서 1.4 엑센트를 렌트를 해보고 느꼈는데, 1.4 엔진도 그것도 이제 MPI 엔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출력이 그냥 슬슬 다닐 때는 하나도 부족한 걸 모르겠고, 이제 풀악셀을 때리면 그때는 이제 알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힘이 없긴 없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스퍼 이렇게 1.0 이런 차들은 어차피 그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막 그렇게 스포티하게 타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로컬을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차예요. 그냥 편안하게 다닌다고 치면, 고속도로를 좀 다닌다고 치면 1.0 터보가 오히려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출력이 좀 있는 게 오히려 연비가 좀 떨어져서 74마력짜리 MPI나 터보 GDI 100마력짜리나 실제 연비는 비슷하거나 터보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속도로 실주행을 하면. 근데 이 차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차의 정말 용도에 맞게 생각하세요. 그냥 로컬 다니는 거고, 학교 다닐 때 타는 거고, 가끔 가다 어디 경기도 양평이나 나갈 때 타는 목적이고, 한강 시민공원 가서 놀고 백화점 다니고, 차가 없는 거보단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낫지라는 느낌으로 차를 구입한다면, 95만 원이라서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싸긴 한데 그냥 MPI 엔진으로 가겠습니다. 왜? 어차피 출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차에서 내구성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고 값도 더 싸니까 가격이 똑같으면 일로 가겠지만,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일종의 디자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피칭이 생기고 롤링이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운동 특성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무게중심을 낮추면 이렇게 안 좋은 운동 특성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칭과 롤링을 없앨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완전히 지면으로 붙는다면, 이상적으로. 물론 그런 차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이상적인 조건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차체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비싼 차들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브레이크 작동을 하려면
브레이크는 이거 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는 수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가 리어 브레이크가 막 이거 디스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디자인 패키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가 쓰려면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되죠.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디스크로 잠궜을 때 차가 쓰려면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마찰력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는데 마찰 계수랑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른 노면이라고 치면 마찰 계수는 꽤 높겠죠. 수직 항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수직 항력이 0으로 가면 마찰력은 확보되지 않아요. 디스크 브레이크 뭐 6피고 뭐 10피고 달아봐야 쓸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가 쓰려면 수직 항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캐스퍼 같은 차는 무게중심이 높고 게다가 또 축간 간격이 짧아서 얘네들은 리어 쪽에 수직 항력이 확보가 안 돼요. 급제동을 할 때 사실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수직 항력이.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세게 잡는다? 그러면 그냥 날아갑니다. 운동 마찰로. 그럼 차가 요잉을 하게 되고, 요잉축에 대한 불안정 평형으로 요잉이 생기면 오히려 프론트 브레이크를 풀로 쓸 수가 없어요. 프론트 브레이크 두 개 갖고 요잉을 억제해야 되니까. 요잉이 발생해야 회전축 센서를 갖고 인지를 하고 앞에 좌우 디스크 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서 이 생긴 요잉을 틀어막기 때문에 요잉은 안 생길 수가 없고, 불안정 평형이라서 생긴 요잉을 막기 위해서 앞에 프론트 디스크도 풀타임으로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리어 브레이크는 과유불급,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거의 역할이 별로 없고. 하나만 더 보충해 볼까요? 너무 고급 강의인데 야, 너 BMW 520D 탄다며 네 차는 뭐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아니냐? 야, 뭐 니는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있는 거 타면서 남의 차는 왜 필요 없다 그래? BMW 520D는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BMW 제가 타는 520D도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진 날리는 거 보면 앞에는 시커먼데 뒤에는 거의 없어요. 디스크가 닳질 않아요.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이 닳질 않습니다. 거의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동을 할 때. 근데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 야, 너 경차 무시해? 캐스퍼는 없어도 된다면서 무슨 디자인 패키지라면서 BMW 520D 그거 뭐 원룸 사는 애들이 타는 차 아니야? 중고 네 차는 왜 있어? 막 고품격 닥신 TV에서나 이제 하는 건데 재밌게 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지만, BMW 5 시리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후륜 베이스잖아요. 구동축이 뒤로 가서 뒷바퀴 굴림이죠. 제 차는 뭐 엑스드라이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투휠 드라이브라고 볼 때 디퍼런셜에서 좌우로 구동이 분배가 되는데, 이 디퍼런셜이 그립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빡다가리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립이 없는 노면이 있으면 그립이 있는 노면에다가 구동을 줘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디퍼런셜이 신기하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립이 없는 쪽으로 동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왜 지하주차장 나갈 때 한쪽 바퀴가 뜨거나 혹은 한쪽 바퀴가 얼음같이 미끄러운데 빠져있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디퍼런셜로 되어 있는 차들, 사실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아예 탈출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립이 없는 쪽 바퀴에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립이 있는 쪽 바퀴로 동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디퍼런셜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브레이크를 작동시킴으로써 조절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VDC 같은 걸로 구현을 하는 거죠. 동력을 보내는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디퍼런셜이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자, 그럼 캐스퍼는 뭐냐? 캐스퍼는 전륜구동이잖아요. 전륜구동이고 전륜 쪽에 디퍼런셜 뭐 있겠죠. 있을 텐데 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 있잖아요. 양쪽에. 리어는 그냥 뭐 어차피 구동을 안 하잖아요. 캐스퍼는 리어 브레이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면 제동 목적은 아니고 이제 차체 제어하는 목적으로는 좀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캐스퍼는 차체가 막 요잉까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써서 제어할 정도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그냥 훨씬 더 로컬 주행, 안전하게 그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타는 차지,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게 캐스퍼라는 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 하죠. 야, 뭐 안전에 대해서 뭐 캐스퍼 캐스퍼는 뭐 요잉축에 대한 VDC 구현할 때 리어 브레이크까지 활용하면 안 되냐? 그렇게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면 탱크 같은 걸 타고 다니세요. 실제로 우리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랑 타협을 하거든요. 우리는 안전이랑 코스트랑
타협을 합니다. 되게 불의의 사고인데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가 막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 보면 막 옆에 건물이 무너져서 차를 덮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탱크 타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뭐 자동차 옵션 중에 옆에 건물 무너지는 거 방지하는 옵션이 있나요? 불행하게도 이제 다리가 무너져서 한강으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뭐 잠수 대비 옵션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가격대에 이 차량의 가성비 있게 대비하는 데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정도가 아주 적절하고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나머지는. 그래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도 사실상 디자인 패키지입니다. 그냥 예뻐 보이려고 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센셜 플러스인데 요거 빨리 진행할게요. 이거 영상이 진짜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자, 8인치 내비게이션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댓글 보면 자기는 이제 깡통을 살 건데 내비만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비가 이게 150만 원짜리인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차값이 비싸니까 이게 막 150이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150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 150이면 저는 내비게이션을 왜 자꾸 순정으로 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제가 타는 F바디 520D 내비게이션 없거든요. 아니다 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상 없는 거나 똑같죠. 내비게이션이 너무 구려서 순정이. 요즘 BMW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타는 GLC 벤츠도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구려서 쓰지 않고 저는 이 폰내비를 써요. 폰내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내비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티맵 좋아하더라고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쓰면 되잖아요. 이거 좋지 않아요? 전 좋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훨씬 더 기능이 좋고 폰내비들은 그 실시간 정보가 훨씬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그 앱 자체의 업데이트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폰내비가 훨씬 좋고 이게 왜 순정 내비를 써야 되는지 자체의 필요성을 저는 1도 느끼지 못합니다. 거치대만 하나 뭐 한 15,000원 주고 사시면 되고, 추천 원하시면 제가 또 아주 저렴하고 좋은 거치대 하나 추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하면 아주 저렴한 거치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튼 스마트 시동키, 이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막 시동 걸 때 이렇게 눌러야 되는지 키 꽂고 돌리는지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해요? 막 시동을 하루에 막 한 200번 켰다 껐다 하나? 뭐 그렇다면 좀 모르겠는데 시동을 켰다 껐다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면 키 꽂고 돌리는 그 감성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거 모르겠고, 스마트 키는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이 스마트 키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차에서도 이 스마트 키 옵션이 그렇게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 중저가 차들은 스마트 키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F바디 320D 내비팩 이런 데도 스마트 키 없습니다. 스마트 키 없죠. 리모컨 키는 있지만 차에 들어가서는 꼽지 않아도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문이 열리진 않아요. 그 이상한 스마트 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자동차 같은 이렇게 좋은 스마트 키가 달려있는 차가 수입차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렴하게 타는 차잖아요. 스마트 원격 시동, 거리 10m 거리에서 시동 킨다는 건데요. 왜 10m 앞에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뭐 겨울에 시동 미리 걸어놓으면 좋다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동 좀 걸고 예열 한 1분 하고 뭐 한 히터는 한 5분 정도 있어야 좀 따뜻해지고, 그게 뭐 인생에서 그렇게 불편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어 와이퍼 와셔, 이거는 제가 필요 없다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스킵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풀 오토 에어컨, 이거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는 없는 게 좋은데요. 자, 스마트가 아니고 이게 뭐 차이는 뭐야? 캐스퍼 깡통 공조기 구경 가봅시다. 구글에 치면 나오던데, 자, 온라인에 돌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캐스퍼 깡통의 공조기래요. 너무너무 좋죠. 이게 제일 좋은 공조기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이 공조기가 가장 직관적이에요. 보지도 않고 조절할 수 있죠. 딱 해서 온도, 추워?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왼쪽으로, 온도 조절 아주 직관적으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죠. 야, 바람 지금 확 세게 하자, 축 하면 한 번에 4단, 탁 하면 한 번에 2단, 원터치로 보지도 않고 조절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람 나오는 방향, 이것도 한 번에 조절됩니다. 언더카, 그러면 이제 10마력 상승 버튼 있죠. 에어컨 딱 끄면 바로 10마력 상승하죠. 경차들은 사람 많이 태우고 언덕 다닐 때 에어컨을 조절해야 됩니다. 컴프레셔를, 출력이 워낙 적은 차들이니까 에어컨 버튼 딱 누르기 편하게 여기 딱 돼 있죠.
내환기, 외환기 버튼 딱 필요할 때마다 딱딱 조절하게끔. 이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고요. 보통 이게 이제 오토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나쁜 시스템이에요.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자, 이제 바람 풍량 높이고 싶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높여야 되죠. 아, 이거 뭔가 좀 약간 좀 추운 것 같아. 온도 좀 높이네. 띡띡띡띡띡띡띡띡 뭐 27도, 28도 이렇게 높여야 되죠. 버튼은 어디 있어? 막 찾는데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오토 에어컨은 온도를 딱 세팅해 놓고 오토로 해놓으면 조절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공조 시스템이 춥고 따뜻한 거에 최종적으로 느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근데 이런 기계가 내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고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얘는 어떻게 인지를 할까요? 나의 마음을 얘한테 알려줘야 되죠. 어떻게 알려주죠? 온도 세팅이죠. 내 마음은 나는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8도로 해놨어. 그러면 이 공조기가 알아서 18도를 해준다는 건데 실제로 자동차는 그 온도가 정확하게 그 실내 컨디션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냐? 뭐 직사광선이 내리찐다든지 뭐 차체가 지금 시동을 켠 지 얼마 안 돼서 실내 공기 분포가 다 세츄레이션 되지 않아 갖고 뭐 천장은 뜨겁고 뭐 발적도 아직 뜨겁고 내 맞방만 시원하다든지 이 나오고 있는 에어컨의 방향이 내가 직접 맡고 있는지 간접적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똑같은 20도로 세팅을 해도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에 의한 세팅은 아주 이상적으로 조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간접적인 타겟일 뿐인 거죠. 실내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건 나 자신이고 내 몸의 센서가 제일 정확한 거고 정확하게 나의 의지대로 세밀하게 원터치로 보지도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는 이런 수동 공조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동 공조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고급 차들도 이런 수동 공조 시스템만큼은 보전을 해주고 요걸 이제 좀 고급스럽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냐 이런 오토 에어컨은 진짜 좋지 않은 거고요. 진짜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수동 에어컨 옵션 플러스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내고 난 수동 에어컨 가고 싶은 정도예요. 수동 에어컨만 보면 너무너무 막 설렙니다. 너무 좋아. 제가 옛날에 탔던 엑센트 1.6 디젤도 이런 수동 에어컨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건 조절하기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안 좋은 거고 실제로 에어컨 기능 자체의 어떤 컴프레셔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에어 필터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크로 에어 필터라는 게 에센셜 플러스엔 있고 그럼 에센셜 플러스는 선택 안 하면 뭐 에어컨 필터가 없다는 얘기냐? 사실 이런 공조기의 필터는 외부의 어떤 나뭇잎이나 그냥 큰 물질들을 공조기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어찌 보면 더 크고 그런 게 공조 시스템에 필터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에 필터가 있긴 할 텐데 에센셜 플러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 필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우리의 호흡기는 중요하지 않냐.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뭐 이런 마이크로 필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뭐 외환기를 할 때 뭐 먼지가 많은 날 좀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진짜 미세먼지가 많으면 암만 마이크로 필터라고 해도 외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한번 벤틸레이션 할 때만 외환기를 하고 내환기로 하고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얼마나 그렇게 잘 걸러줄지도 의문이고 정말 미세먼지는 항상 그러면 이 마이크로 필터가 있는 거랑 이런 마이크로 필터가 없는 경우랑 뭔가 필터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 인간 개체의 어떤 장기 생존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라고 연구를 해보면 데이터는 없겠지만 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차에서 그냥 뭐 24시간 365일 수시며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외부 공기에 바로 노출이 되고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도 우리가 다 이런 마이크로 필터 코에다 끼고 다니는 게 아닌데 다 생활하잖아요. 그나마 일부 시간 차에 탈 때 그 공조기에 마이크로 필터가 있는 게 정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라고?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차에는 시트 한번 팍 치면 먼지 이렇게 튀는데 국소적으로 내 코앞에 있는 요 흡입하는 공기 자체를 이 마이크로 필터가 커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막아줄 뿐인 거지. 내부적으로 국소적인 요인들도 있고 별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돌아다닐 때는 뭐 KF94인가 뭐 N95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상황 다르지 않냐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에 솔직히 저는 덴탈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는데 뭐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N95나 KF94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쓰긴 쓰지만 병원에서는 사실 별로 솔직히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KF94 뭐 N95 마스크 규격이 있다고 치면 내가 흡입을 할 때 완전히 밀착이 딱 정확히 돼서 조금도 새 나가는 게 없이 완전히 그 필터를 통해서 흡입이 돼야 그 규격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다들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 나 본 적 없는데, 다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새 들어가는 공기가 있으면 그 KF949 N959 그 규격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말 방지 목적의 덴탈 마스크 정도를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렇게 인생 전체에 뭐 수십 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필터 따위가 실제 나의 장기 생존율에 유의미한 의미를 차이를 유발할까 하면 글쎄 그 의무입니다. 그냥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자,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나쁜 건데요. 후방 모니터까지는 제가 혹시 몰라. 센서 있으면 충분하고요. 뒤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차를 정지시켜 놓고 내려서 한번 뒤를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무쏘 운전할 때, 제가 이제 99년도 290SR 그 무쏘를 타던 시절에는 그 차는 뒤에 리어 센서가 없었어요. 사제를 달았었는데 가끔 뒤에 뭔가가 좀 불확실하다 싶으면 카메라는 당연히 없었고 차 파킹에다 놓고 내려서 보고 운전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파킹에 놓고 뒤에 보고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뭐 후방 모니터는 있으면 좋은데, 사실 후방 모니터는 좀 있으면 좋긴 한데 후방 모니터의 조향 연동은 나쁜 기능입니다. 이 조향 연동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보통 이제 뒤에 때려박는 분이 조향 연동 보고 운전하다가 이제 때려박습니다. 조향 연동만 보다가 위쪽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조향 연동만 보다가 옆에 있는 봉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후진은 천천히 하세요. 조향 연동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자, 6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종다리로 가자고 했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설명이 길어져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에어백 시스템인데요. 뭐 에어백이 어떤 차는 7개고 어떤 차는 9개고 어떤 차는 5개고 하는데 뭐 무조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많으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조 2개의 에어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면 추돌 사고의 경우는 사실 진짜 이제 때려박으면 이제 거의 사망사고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측면 추돌의 이 에어백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 개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차는 7개고 어떤 차는 9개면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간접식 타이어 공기압, 뭐 타이어 공기압 장치도 있다. 빨리 할게. 응급처치 키트 뭐 있다. 이건 뭐냐? 스마트 키나 운전석 도어 바깥쪽 손잡이에 있는 장근장 체제분을 뭐 이거 하나 쓸데없는 기능이라서 관심도 안 갑니다. 이건 필요 없고,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뭐 아이소픽서 뭐 이런 거는 뭐 요긴하게 쓰겠죠. 카시트는 이제 필수고, 애기 있을 때 아이소픽서는 필수니까 이런 게 이제 2개나 있다. 후석 승객 알림, 뭐 애를 두고 내릴까봐 이런 거 알림을 해준다는 건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옵션이고요. 요 얘기합시다. 그 사이드 미러가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락 폴딩 다 됩니다. 대단합니다. 깡통인데, 경차인데. 진짜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옵션이고, 이런 폴딩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기능인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참 생각보다 혜자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하나 해볼게요. 15인치 스틸 휠인데요. 이 스틸 휠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깡통급 차들은 스틸 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스틸 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캐스퍼는 이 스틸 휠이 생각보다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뭐 오히려 되게 아이코닉합니다. 심지어 아이코닉하고 나름 그냥 예쁘다고 생각되고, 이 편평비가 좀 높기는 한데 차 출력이 별로 세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평비가 좀 높은 것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뭐 고속 주행의 안정성은 떨어지겠지만 이 차가 뭐 고속도로 주행의 안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차는 아니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깡통 버전이 예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뻐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한 1, 2년 타이어 야무지게 잘 쓰고 타이어 교환할 때 타이어 교환 비용 한 20만원 드니까 20-30만원 그 비용을 아껴서 이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신동품 휠 타이어 세트로 나오는 거 한 40만원 주고 사면 타이어 값도 굳고 같이 교환되니까 그때 교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는 신동품 휠 타이어 세트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석 선바이저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룸 램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4.2 깡통에도 이렇게 넣어줬는데 뭐 이런 게 사실 원가가 오히려 더 얼마 안 들겠죠. 그냥 이런 LCD로 돼 있는 게. 운전석도 시트 높이 조절이 되고요. 2열 벤치 폴딩, 2열도 벤치 폴딩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이제 앞좌석 폴딩이 안 되고 이래서 뭐 차박이 안 되는, 여기서 차박은 하지 마세요. 차박하기에 차가 너무 좁고
차박에 진짜 자기가 계속 장기적으로 할 만한 취미인지를 좀 확실히 생각해보고 이 차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번 하다가 말 취미를 위해서 차를 바꾸는데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수동식 틸트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조절되는 게 틸트로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도 안 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수입차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라도 된다는 건 굉장히 좋고, 수동으로 되면 됩니다. 이게 굳이 운전 시작할 때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후방 주차거리 경보가 있는데요. 센서가 있다는 건데요. 센서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부딪히는 것만 막아주고 장애물이 있는지는 내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인데 저는 이런 경차급에도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거는 참 놀랐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거가 크루즈 컨트롤을 잘 쓰면 충분히 되게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속도를 세팅하고 속도 조절을 틱으로 조금씩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죠. 이런 게 현대자동차는 되게 구현이 잘 되어 있고,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툭 치면 순간적으로 풀리고, 원래 속도로 돌아가게끔 버튼 누르면 원래 속도로 돌아가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스피커 일반 오디오긴 한데, 이거는 제가 뭐라 했죠? 종다리 달자.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썬루프 달지 말고 액티브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필요 없고, 터보 엔진 그냥 우리 MPI로 가서 진짜 그냥 4단 토크 컨버터에 76마력짜리 MPI 엔진으로 진짜 그냥 사골 느낌 펄펄 나지만 정말 내구성으로는 천하무적일 것 같은 느낌이 이 차의 컨셉에 잘 맞는다. 출력이 그냥 포기하자. 어차피 출력 보고 사는 차 아니지 않냐 라는 거고, 에센셜 플러스 내비팩 필요 없다. 핸드폰 폰 내비가 훨씬 좋다. 6개의 스피커 포기하고 종다리 가자. 마이크로 필터, 우리 장기 생존율 예우의 차이가 없다. 버튼 스마트 키 전혀 필요 없다. 원격 시동, 10m 앞에서 엔진 시동 왜 거냐. 리어 와이퍼,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풀 오토 에어컨 이거 없는 게 더 좋다. 150만원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385만원에 전방 충돌 방지 옵션이 있는 이 정도 가격에 산다면 이제 깡통 휠 철휠이 되는데, 약간 없어 보이긴 할 텐데 1385만원이면 또 요즘 물가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오토인데요.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이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동 변속기로 가면 정말 1200만원짜리 차가 될 수 있는데, 왜 수동 변속기가 저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에 가면 소형 차들은 렌트를 하면 기본이 수동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수동을 줘요. 그냥 오히려 오토를 하려면 나 오토 할 거야, 오토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수동을 잘 운전하는데 내구성도 좋고 정비도 편하고 연비도 좋고, 우리 직관적으로 정말 저출력의 엔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차값도 떨어지고, 차값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변속기가.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토를 그냥 무조건 오토, 좀 그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그냥 희망이겠죠. 바라지도 않습니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캐스퍼의 가격이 그리 싸지 않은데, 캐스퍼를 옵션을 넣다 보면 2천만원짜리 차가 되는데요. 2천만원짜리 캐스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사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격이 민감한 사람들이 경차 혜택을 생각하고 캐스퍼 2천만원 주고 사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김한용 기자님 채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경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경차 중에서도 옵션이 풍부한 고급 경차들도 있다. 우리는 차의 급이 어떤 차의 레벨을 생각하는데, 나는 경차가 좋고 조그만 차가 좋아. 그런데 옵션도 빠방하고 좀 고급 차였으면 좋겠어 라는 수요가 있고, 그런 수요를 반영하는 차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납득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인식상에 현실적으로 캐스퍼를 사면서 나는 진짜 작은 차가 좋고 경차가 좋은데 돈은 많으니까 옵션은 빠방하게 하고 싶어 라는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솔직히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좀 돈에 민감하고, 사회 초년생도 많고, 경차 혜택이나 100만원, 200만원에 되게 민감한 선택자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이 그냥 잠깐 멍 때리다가 2천만원짜리 캐스퍼를 사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스마트 깡통으로 가서 1385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거는 이렇게 몇 가지 포기할 걸 포기하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중고차 한번 알아보기를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 거고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